이제 1학년입니다. 무슨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지금 이 진로 탐색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필요로 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방향 또는 어떤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민 많은 그대를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통적인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하고 있는 현재 세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땅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역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세상을 변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회가 넘쳐나는지 보도록 하고요.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항공우주 공학 요약입니다. 이상적인 항공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그룹마다 또는 항공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전공에 따라서 어떻게 비행기의 모양이 바뀌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그냥 쉽게 그리기 위해서 박스 형태로 그리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퓨즐라지라고 써있는 이 분야의 사람들은 많이 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 어떤 무기를 사용한 탑재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면 비행기는 미사일들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에어로다이내믹스, 공기역학적으로 아름다운 비행기를 만든다 라고 하면 공기 저항이 없는 이런 형태의 모양의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또 만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부서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고강도 철판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상적인 항공기의 모양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그룹들이 이 항공기를 설계하는 그 분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요구사항을 보고 개념을 설계하고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CAD와 다른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상세 설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그 모형을 시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이런 개괄적인 단계들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한 대를 제작하는 것은 처음에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를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몇 개의 블록들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지식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나아가게 하는 힘, 스러스트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공기 저항이라든가 또는 그 다른 힘을 받게 됩니다. 그걸 드래그라고 하고요. 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러스트, 앞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나아갈 때 비행기의 이 날개 모양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리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력이고요. 리프트가 되면 그 반대로 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이제 웨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비행기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웨이트는 당연히 강해지겠죠. 항공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추력과 항력, 양력과 중력, 이 힘을 상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개념적인 이론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추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자, 추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제로 뭔가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을 통해서 그 트러스트를 추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공기, 톱니바퀴들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빨아들이는 공기의 양만큼 이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컨버스천에서 연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열이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공기의 힘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행기의 엔진 또는 동체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손으로 그릴 수는 없죠. 손으로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CAD 툴입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카티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해석이 가능한 카티아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모형을 공기역학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유선형인지 아닌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터뷸런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산유체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설계를 할 때 이 구조, 형상물을 만드는데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튼튼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웨이트가 있으면 비행기가 무거워서 양력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추력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 결국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비행기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가벼울수록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와 복합재료 등을 활용을 해서 비행기가 튼튼하고 가볍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안정적인 이 형태를 만드는 것도 항공우주공학에서 다뤄야 되는 분야입니다. 비행기의 해체와 조립하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트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4,700시간 동안 항해를 한 후에는 비행기는 완전히 작전해서 청소도 하고 이런 것도 수리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는 쿨다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동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어떻게 비행기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진주지역에서 MRO라고 하는 사업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고장난 부분 또는 메인터너스가 관리가 필요한 정도 그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1,000개가 넘는 부품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다 끝나면 페인트를 다시 하고 고장난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항공우주공학에서 양성해야 되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조종석이 이렇게 아날로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계기판들을 사용을 해서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나는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비행기 이상은 없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주제를 약간 바꿔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는 그 바뀌게 된 방향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3D 프린팅입니다. 아까 우리가 엔진을 봤었죠. 거기에 톱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 톱니 부분에 날개가 있는데요. 이 날개 하나하나를 이 젖부분이죠. 이렇게 원통의 날개 모양을 붙이는 과정을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 작업을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음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2015년에 이렇게 만든 이 기술을 통해서 엔진을 설계하는 또는 제작하는 그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했기 때문에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왔던 화두 중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던 물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 또는 기계가 전산 컴퓨터의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액셀러로미터, 템퍼레처, 다이나믹 프레셔, 플루이드 컨디션, 파워, 스피드, 액셀러로미터, 엔진 모니터링 이라고 하는 센서들이 각각 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엔진이죠. 이 엔진의 모델이 컴퓨터에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센서들의 정보들을 실제 물리적인 엔진에서 얻어낸 그 값을 통해서 컴퓨터에도 똑같이 그 숫자들이 기록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똑같이 반영해 놓은 쌍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좋은 점은 물리적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번 설계를 할 때 더 좋은 참고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싼 자동차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롤스로이스는 사실 더 유명한 것은 항공 엔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 또는 뭐 롤스로이스가 아니고 보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텐데 그런 회사들이 엔진을 만들고 엔진을 한번 테스트를 한다고 돌리면 나오는 데이터의 양이 3TB라고 합니다. 1회 실험에 3TB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영화 좋아하시는 영화 웬만한 거 화질이 좋은 1080p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3기가 정도 하거든요. 근데 3TB면 이 3GB만큼의 영상물 한 2시간 정도에 되는 그 영상물에 들어가는 자료의 양보다 1000배가 더 많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림인데 이 3TB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센서들의 값들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 엔진 하나가 실험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한 번 실험했을 때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사이언티스트가 필요로 하게 되겠죠. 아까 전에는 그루맨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비행기를 봤습니다. 칵핏이 아날로그인 비행기를 만났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F-35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LED 창이 엄청나게 큰 것이 하나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조각을 내서 비행기의 동체나 지금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박스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LED 전광판으로 LED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로 왔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nywhere from 3 wires, 4 wires to 90, 100 wires to go into one connector. So every little bit of technology really does help. Start wire bundle, scan order. We look for the big changers. Wearables, as an example, is what we would call a step function change. Rather than picking up seconds or minutes, step function change gives us an opportunity to cut the build time by 25%. Okay, Skylight, local search 0550. We realized we had voice command, and that was huge. Now you have two hands on the product the whole time, you don't have to take anything off. Once you put them on, you'll say Skylight. It'll show you on the diagram, and then you'll take the wire and you'll just pop it in, fast as heck. You know, there's video stream.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와이어의 그 꼽는 위치들이 다를 텐데요. 그거를 이제 AR 기능을 갖고 있는 글라스웨어로 표시를 해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년 동안 10,000시간 이상의 작업을 수백 명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9km의 와이어를 이렇게 일일이 꼽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25%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AR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핀을 어디에 꼽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예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비행기 추락 사고들 중에서 이렇게 조향타 같은 것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꼽아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커넥터 하나 때문에 생기는 실수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의 AR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리고 바뀐 현재의 세상입니다. 또 흐름을 바꿔서 기회의 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톱 10 글로벌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또는 가치가 가장 높은 브랜드들을 10개 뽑아서 이렇게 매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에는 지금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노키아, 그 다음에 GE,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AT&T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카콜라는 음료 회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하는 IT 회사이고요. IBM은 IT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IT 회사입니다. 인텔은 CPU를 설계를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IT 회사이고요. 노키아는 핸드폰으로 유명하죠. 근데 통신 회사입니다. GE는 엔진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드는 전자 회사죠. 포드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디즈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요. 맥도날드는 요식업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AT&T도 마찬가지로 통신 회사입니다. IT 회사 몇 개, 통신 회사 몇 개, 자동차, 전파, 음료, 요식업,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018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톱 브랜드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그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1부터 10위까지의 목록을 한번 뽑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톱 10 글로벌 브랜드를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페이스북, 비자, 맥도날드, 알리바바, AT&T.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IT 회사죠. 구글도 IT 회사입니다. 아마존 물류 배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그 핵심 기반 제일 돈을 많이 부는 사업 분야가 AW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걸 보면 아마존은 이미 IT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T 회사고요. 텐센트 삼성에 버금가는 IT 회사입니다. 페이스북 당연히 IT 회사이고요. 비자 핀테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IT이면서 금융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이라고 했고요. 알리바바도 아마존과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T라고 볼 수 있고 물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T&T 통신업인데 통신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IT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에 봤었던 현상 과 지금 여기에서 차이점은 바로 IT 회사가 전 세계의 톱 10 브랜드 중에 8개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자랑 맥도날드를 빼면 대략 모든 회사들은 전부 다 IT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고소득 직업을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자, 의사 변호사는 과거에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고소득 직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점들을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 계열의 직군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라든가 소프트웨어 설계 엔지니어라든가 정보 시스템 매니저라든가 솔루션 설계 엔지니어라든가 IT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소득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판을 보면 이 소프트웨어 직군들의 상위권 진입이 엄청나게 가속화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라이프가 편안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각 직군이 연봉하고 그 다음에 만족도를 이제 표현을 한 게 이 지금 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까 말했듯이 엔진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는 SEO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Search Engine Optimizer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 SEO 매니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X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의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 사용자하고 더 친밀하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디자인하는 사람이고요. 웹 디벨로퍼,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이고요.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 QA는 퀄리티, A는 어슈어런스, 그래서 품질 보증을 해주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못 동작하진 않는지 확인하는 사람. 자, 웹 디자이너, 디벨로퍼는 개발하는 사람이고요. 웹 디자이너는 UX, 웹의 UX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리서치 테크니션, 프로그램 애널리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컨텐트 매니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도 9만 달러, 엄청나죠? 9천만. 여기는 1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연봉이 1억이 되는 사람, 9천만 원.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 9천만 원 연봉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삶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잘 어우러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학생이 뽑은 10년 후의 유망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도 한번 보죠. 1위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 코리아 알바몬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잡 코리아와 알바몬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구인구직 해주는 사이트이죠. 거기서 나왔던 통계 또 설문을 통해서 뽑은 이 정보를만 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얼마나 유망한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리자도 16.8%,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 대부분 IT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생성될 직업들입니다. 헬스 코디네이터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직종이 됩니다. 자, 의사, 간호사 등의 의학계 지역, 여기는 당연히 의사라고 하면 사람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왓슨에서 IBM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얘가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했던 일은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으면 암 사진을 찍어서 그게 어떤 종류의 암인지, 전이가 됐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단을 의사와 이 왓슨이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 의사가 하는 것보다 어쩌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소프트웨어가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장점 또는 연봉, 워크라이프 밸런스, 앞으로 기대되는 직업, 이렇게 살펴를 봤는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 개발자, 코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도 불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물건과 그 컴퓨터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명령어들을 집합하는, 구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참고를 할 만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이 4대 유망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전망입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은 이 지금 말하는 4개 분야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 이 4개의 유망한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전망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000명, 2,785명, 18,727명.
자, 요걸 다 합치면 대략 뭐 3만 명 정도 되겠네요. 3만 명.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석사 졸업생이 대략 이 연간 7만에서 8만 명 사이입니다. 7만 5천 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박사로 졸업하는 사람이 대략 15,000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에서 15,000명 사이. 그럼 둘이 합쳐서 9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하면 그 8만 명 중에 한 8천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한참 밑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사용 언어별 연봉 분포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전달하는 그런 구성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언어를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른쪽 끝은 전부 1억이 넘습니다. 자, 105K니까요. 다 1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5만 불 이상, 4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죠. 자, 어떤 거는 편차가 좀 큰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점들이 미디언인데요.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저 민 값이고 맥스 값이고 여기가 미디안 값이니까 분포가 이쪽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럼 1억에서 여기는 한 8천, 여기는 한 9천, 연봉이 9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표를 확인을 했었죠. 연봉표. 고소득 직군의 연봉표를 봤을 때 평균 9만 불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분야, 항공 우주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쓰기도 하고요. 네. C++를 사용을 합니다. 또 자바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 소프트웨어, 항공 우주 소프트웨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C도 사용하고 C++고 자바, 파이썬 등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진짜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항공 엔진 또는 항공의 운행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요 아랫부분 C# 말고요. C와 C++를 활용을 하게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사용자의 좀 더 친화적인 언어들은 이제 파이썬과 자바를 통해서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야는 C,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네 가지 언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 새로운 것을 찾고 이해하고 배우는 길을 즐겨한다. 주어진 문제를 남들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기쁘다. 모호한 개념을 그림 등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내게 포기란 없다. 이런 성질,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전문 분야는 당연히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학자라고 하면, 공학인, 엔지니어라고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협력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학교의 모토인 개척과 똑같이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이, 능력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가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한두 개의 컴퓨터 언어를 마스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C 언어, 파이썬, 자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 강의든 아니면 독학을 하든 책을 보든 해서 꼭 마스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GitHub라고 오픈소스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것도 있고 잘 못 짠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좀 더 집중해서 탐구해 볼 수가 있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프로그래밍으로 알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해보는 이 일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돈을 받고 일을 해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드를 짠다. 코드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컴퓨터 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명령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령어들의 집합을 보고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코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가 목적에 맞게 동작하도록 설계하고 작성하고 수정하고 반복하며 결과와 목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면 코드를 짜야 되고 코드를 짠다는 것은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 설명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이라고 하면 크게 프로그래밍 기초,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C, 파이썬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웠던 이 언어를 문장 또는 문단으로 만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패러다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분야로 가게 되면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CPU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CPU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영할 것인지를 배우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조라고 하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디스크, 마우스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들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이 운영체제에서 배우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렇게 PC가 하나 있고 또 다른 PC가 있으면 이 PC들과 PC들 간에 통신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SNS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주고받고 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만들어진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잘 저장을 해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크게 이제 인덱스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데이터의 저장과 탐색을 할 수 있게 전문화된 SQL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객체 지향을 포함을 해서 이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면 미래에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항공 관련한 항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카이가 되겠죠. 카이에 보시면 연구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력직이긴 하지만 전문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시험, 신뢰성 시험, 객체 지향 설계, RTOS,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언어, 이런 것들을 다룬 적이 있으면 여기에 이 조직에서 임무 컴퓨터 OFP 개발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분야에 가게 되면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컴퓨터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표현해 놓은 이 과목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는 모든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위에다 무엇인가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을 선택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항공 분야 또는 우주 분야 어떤 산업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밸런스도, 라이프의 밸런스도 균형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융합학문의 입구에 도착을 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입구에서 어떤 선택을 그리고 또 어떻게 집중해서 나아갈지 하는 이 귀중한 선택에 제가 이 소개해드린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